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때이른 6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그 6월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무한 갈등 전쟁이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시한폭탄이다. 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7월부터 역대급으로 국민연금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금이 얼마만큼 인상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절대로 파탄 날 일은 없다.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국민연금 바닥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연금 개혁에 칼을 빼든 지금 과연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일 직방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의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이 302조 1,70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조직적인 전세 사기와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보증금의 미반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 우려 기업으로부터 핵심 광물 조달할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돼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IRA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 7,500달러, 96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인 메가피가 지난 4월 미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 9개국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생성형 AI로부터 복제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3초가량의 표본만 있어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는 기술 탓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기술로 가족이나 친구로 둔갑해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로부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절반가량은 돈을 보내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 7천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83만 3천 명보다 약 63만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5월 기준으로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60대 취업자 수가 359만 8천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60만 2천 명보다 더 적었었습니다만 2021년도에 391만 1천 명을 기록하면서 20대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뜨거운 연금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88년 처음 시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꿈의 연금이다. 내 노후 생활을 잘 보장할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로 생각하던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이 시행한 지 약 35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세대 간의 불화를 유발하는 그런 촉매제까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꿈의 연금으로 칭송되던 국민연금이 지금 와서 세대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공포의 연금으로 됐는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왜 이게 꿈의 연금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등, 세대 간의 갈등까지 야기하는 그런 도구가 됐는지. 근데 뭐 본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저게 1988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는데 원래 이 국민연금 제도가 1973년쯤에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그 1973년도에 우리가 도입될 연금 제도는 서구 사회가 가장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때 그 제도를 저희가 모방해서 1973년부터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1970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보험료를 걷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88년에 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88년에 이미 그 73년에 도입하려던 상황하고 시대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출산율은 좀 떨어지려는 추세가 있었고 고도 성장도 예전만은 못하고 또 노인 인구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파라다임을 갖고 연금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35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불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듣지도 뭐 보지도 못한 국민연금제도라는 거 이렇게 도입하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약간 뭔가 불신이 좀 있었고 그 불신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로 이렇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면 빨리 보험료도 좀 올리면서 제도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부담 또 하나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에서 또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제도라는 어떤 또 음해하는 또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금제도에 어떤 불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건 뭐냐면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인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25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리고 지금 또 2007년 연금 개혁 이후에는 또 제대로 개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중첩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젊은 층의 불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인터넷상의 각종 이제 SNS 루머 수준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부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 손해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8대 비밀이라고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못 받겠는데 그 8대 비밀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하면서 정부가 좀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연금 외에 또 배우자 연금도 일부는 받도록 전액은 아니고 네. 일부는 받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네요. 네.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루머가 또 있습니다. 1990년생 이후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도 못 받는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기에 다 달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5차 지정 계산을 하다 보니 이 4차 지정 계산을 2018년에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당겨졌거든요. 2018년이 2057년이었습니다. 이번에 3월에 발표된 건 2055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거든요. 그 시점이 1990년생이 딱 연금 받는 나이인 65세 되면 기금이 없어진다 그러니 우린 보험료만 잔뜩 내다가 연금 받을 때 돈 없으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네. 그렇다고 또 그걸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도를 고쳐 나갈 거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보험료 수입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다른 세금 받아서 지급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사회적 혼란과 고통이 있으니 그 얘기를 하면서 빨리 제도 고치자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때도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그 부분은 루머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2041년이면은 마이너스로 가고 2055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냈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갈등이 가중되면서 결론을 못 내렸는지 혹시나 또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어떤 최적기를
혹시 놓친 건 아닌지요? 먼저 윤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 꿈의 연금이라는 건 제도 설계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처음에 도입 당시에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다 투자를 했어야 돼요. 투기를 했어야 되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 돈을 걷어다가 연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중저소득자들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이거 돈을 걷어가냐. 그리고 고소득자는 이게 소득이 노출되니까 세금으로 나중에 연결돼서 세금으로 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싫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을 했는데 스스로가 여러 가지 루머를 양산할 만한 일들을 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알다 보니까 적자나고 기금 고갈된다네 하나.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이제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기금이 막 쌓이는 기간 동안에 기금 투자를 많이 유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라는 거에서 정부에서 그거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기금 고갈 시점 전에 적자가 오면 그땐 기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부터 저런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이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인 겁니다. 뭐 둘이 받게 되면 아니고 뭐 안 되고 뭐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이 겹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서 세 가지 불만, 불안, 불신이 생긴 건데 네. 한번 연금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가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더니 그거는 못 올리고 연금 급여를 낮추고 그다음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췄는데도 전혀 뭔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야, 이건 뭐 아니구나. 연금 개혁한다고 해봐야 뭐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들이 있고 또 시민단체들 중에는 연금을 폐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허무한 얘기, 허무맹당한 얘기였으면 괜찮은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설득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과격한 시민단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개혁이라는 거를 여러 차례 조금씩 해왔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못 댔다. 네. 네. 그리고 매우 단기적인 접근을 해왔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했더니 공무원연금 개혁 안 하더라.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복합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노후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불신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정치나 이런 쪽에선 선거가 문제인데 네. 함부로 어떻게 손을 못 대죠. 네. 보험료 올린다고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연금 줄인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으로 소리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슬러 가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이 되겠죠. 이제 모수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납입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4월 달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처음으로 특위가 만들어졌고 4월 달에 어떤 안을 낸다고 그랬는데 못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공론화위원회라고 그래서 500명의 국민까지 이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총선이 있다. 올해는 그나마 선거가 없다. 이런 때가 골든타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10월 달에 과연 적절한 안이 어떻게 개선안이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 그 정권 중에 한번 그 연금 개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국제학회를 갔더니 거봐 너희 그거 하더니 정권 바뀌었더라. 아, 그러니까 선진국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을 한 정권은 틀림없이 선거에서 진다. 이게 징크스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럴 정도로 이 선거의 영향이 큰데 아마 올해 바꾸면 내년에는 선거가 아니어서 그 영향이 내년에 올 텐데요. 절대로 그런 거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선거 전략에서의
연금 개혁은 상당히 마이너스고 네. 아마 국회도 그동안 손을 몇 번 대려고 했는데 아예 손을 놔버린 것도 그런 네. 이유고. 사실은 국회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어떤 안을 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듯이 표를 어느 정도 일터라도 개혁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 결국은 어떤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 이런 부분이 연금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그 그러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네네.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네네. 김진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 동의도 하지만 이제 제가 1차 재정계산부터 지금까지 5차 재정계산 20년 넘게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국회연금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5차 재정계산에 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 양쪽에 다 재정안정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의 우리 저 지형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젊은 층들이 지금 뭐 MZ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들이 이거 연금제도 이거 뭐냐 비난이 막 들끓잖아요. 차라리 이러려면 폐지하라 뭐 이런 목소리까지 막 나오고 그런 판인데 저는 정치권에서 예전 같은 접근을 해서는 좀 오히려 선거에서 질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하면 보통 어떤 선거일 다가오면 딱 이렇게 진영으로 딱 나눠버리잖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뭐죠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친구들이 젊은 층들인데 이 친구들이 얘기가 이 집단들이 연금 개혁하라 이거 우리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 젊은 층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집단을 이렇게 아우러줄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고통스럽던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오히려 표를 얻어서 이길 수도 네. 있어요. 굉장히 박빙 선거에서 그래서 뭐 이게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네, 네. 아니지만.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지막 말씀 네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 네.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뭐냐면 이제 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지금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법상 그래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8월 달에 국회가 공청회를 합니다. 저희 재정계산위원회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달에 국무회에서 종합운영계획을 통과시키는데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거든요. 네. 안은 나옵니다. 10월 달에. 이제 그게 언제 통과되느냐가 문제인 거고 네. 다음에 국회 특위에서도 지금 논의를 들어가는데 10월 말에 똑같이 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회보다는 행정부 쪽에서 더 강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첨언. 예. 그거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고 선거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느 집단이 무슨 선거에 캐스팅 보드를 졌느냐 안 했느냐 그것 역시 그냥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거죠. 선진국도 한 번에 개혁을 한 나라는 없어요. 정말 10여 년, 20년 동안 고민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정당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을 받아들이게 되느냐의 여건이 형성되는 거지. 네. 그렇게 선거 전략에 의해서만 하면은 벌써 됐어야죠. 네. 그건 좀 달려보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제 35년 차인데요. 93년을 하고 있는 프랑스도 지금도 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잘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보면 결국 구조 개혁이 있을 건데 뭐 몇 살부터 받는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 그 부분은 논란을 이제 차치하고 워낙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모수 개혁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더 내고 더 받을 거냐,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거냐, 더 내고 덜 받을 거냐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제 연금 개편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 우선 국민들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고 왜 그런 논의가 핵심으로 떠올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연금을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을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영어로 인컴 리프레스먼트 레이스라 그러는데 부모가 자기가 경제 활동하는 기간 은퇴하기 전에 받던 월급의 평균 액수고 분자는 자기가 받는 연금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기간 동안에 자기가 받던 월급 대비 연금 받는 비율이 얼마냐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1988년에 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70%라는 굉장히 높은 제도를 갖고 도입했어요. 이게 YS 정부에서 출발해서 DJ 정부에서 60%로 10%포인트를 낮췄고 노무현 정부에서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서 2028년까지 그게 40% 낮춰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왜 소득 대체율이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정이냐 이건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2.5%고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서 2028년이 되면 40% 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40%라는 건 40년 연금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아주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40년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뭐 일용직이나 좀 직장이 불안전한 분들은 40년 채우기에 좀 기대 난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한 27년 가입할 것 같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0%가 아니라 30%도 안 된다. 25% 수준밖에 안 되니 뭐 먹고 사니? 이거 너무 작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보험료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소득 대체율 50%까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심한 말, 환상 장밋빛을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게 가능한 줄 알거든요. 또 그걸 선호하는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6년, 5, 6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국회나 지금 재정계산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살기 충분치 않으니까 소득 대체율 급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40% 낮춰도 젊은 세대는 진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냐, 우리가 연금 받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팩트에 입각해서 보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 명백한 사실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또 1년 전에 비해서 연금 급여율을 더 올리자는 목소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대로 40%로 내리되 어떻게 보험료를 잘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올려서 이 MZ세대 1990년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제도를 바꿀 건가 그런 쪽에 지금 포커싱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9%에서 현재 9%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약 15%로 내는 거 이런 건 권고가 되고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많이 그 정도를 낸다 그러면 40%를 소득 대체율로 50%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우선 소득 대체율을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오해를 하세요. 내가 볼 때 40년 가입하면 중간 평균인 사람이 받는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앞에 상수를 처음에 2.4, 1.8, 1.5, 이제 1.2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있는 평균 40년 가입의 평균 소득의 그 사람의 대체율이 40%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적은 사람들, 중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높아요. 고소득자는 조금 낮고. 근데 이걸 같이 내려보니까 절대액을 보면은 엄청나게 낮고 어떤 경우에는 공적 부조 대상자, 그러니까 빈곤에서 국가가 매겨주는 그 사람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소득 대체율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냐? 금방 프랑스 얘기하셨지만 프랑스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면서 그거로 인해서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동시에 붙였거든요. 62세에서 64세로 이제 하면서도 늦췄죠. 최저연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모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늦추지 말자. 이런 몇 가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소득 대체율이 얼마야? 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내가 비록 40년을 가입했는데 평균의 2분의 1인 사람이다. 그러면 난 얼마 받냐? 그런 사람들 받는 게 대개 한 60만 원? 나 40년 가입했는데 60만 원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아마 뒤로 확 나빠질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그냥 소득 대체율로만 한다.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의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고 지출을 줄여야겠고 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콤비네이션 해야 될 거예요. 수입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좀 늦추자.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 단계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 소득 대체율이 아니고 이렇게 낮췄을 때 그냥 40이 아니고 정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연금 보장을 하자. 대신 고소득자가 좀 양보를 해달라. 그다음에 보험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9%인데 15%를 올리자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9%는 55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1,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5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가 같습니다. 50만 원.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률제로라도 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하면 누진세를 쓰는데 보험은 누진세를 잘 안 씁니다. 정률제로 하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3%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냐? 기득권의 고소득자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고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야지 보험료 올려라. 그러니까 보험료율 올려라. 네. 그건 얼마까지? 550만 원까지만. 그다음에 급여 수준 소득 대체를 못 내린다?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저소득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고소득자는 좀 어떻게 양보를 얻어내느냐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연금 개혁을 하려면 좀 더 종합적이고 사회에서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을 자꾸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갖고는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네네. 제가 네네. 김주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김 교수님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저런 식의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전부터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화해서 또 지금도 위원들 간에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논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집중 토론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그러니까 1990년생들이 불안감을 안 갖고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15% 올려도 안 돼요. 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주수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 중간 이상 고소득자들은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이 40%라 그래도 40년 가입해도 40% 받는 게 아니라 25%밖에 못 받아요. 반면에 공무원사 군인연금들은 그대로 다 받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박봉이라 그러면서 적용소득이 86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500만 원 이하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소득계층이 이 연금제도 갖고 못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핵심적인 논쟁은 논의는 뭐냐면 그럼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자기가 먹고 살만하게 해줄 수 있는 집단하고 자기 아무리 열심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열심히 가입해도 국민연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소득계층을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 15% 이상 올리면 고소득층들 낸 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네. 이건 정치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제도예요. 네. 지금 OECD 영국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 제하고는 전부 다 일반 국민 대상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국민연금을 낸 것만큼 받도록 바꿔주고 그러면 소득배분 기능이 없어지니까 저소득층은 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액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그 계층들은 집단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뒤에 또 더 네.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총론적으로 반드시 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적인 개혁 이런 것들보다는 몇 퍼센트를 내고 소득 대체율을 몇 퍼센트까지 하느냐 이런 이제 모수 개혁 쪽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퇴직하는 연령은 점점 땡겨지고 있기도 하고 인생 2막, 3막, 100세 시대다 보니까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백기가 67세로 늦춰지는 만큼 연금도 못 받고 그 공백기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연금 개혁한다고 그러더만 우리 저기 나중에 사망하기 전에 연금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60세가 정년이라 그러지만 그 전에 많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올해부터 만 63세, 한국 나이 64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벌써 그 의무납입 연령이 59세하고 63세하고 지금 3년 갭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OECD 공고대로 67세까지 그런다 그러면 우린 그동안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빈곤율도 OECD 네. 대비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제 지금 과대 계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법정 연령은 법정 어떤 정년은 60세지만 우리나라가 OECD 형국 중에서 가장 노인들이 오래 일해요. 70살 넘게 일하거든요. 그걸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연금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은 참고로 전체 65세 근로자들의 70% 80%가 65세까지 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 그 나라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로 정년 지난 뒤에 재고용을 하는데 그 다시 재고용됐을 때는 자기가 원래 받던 월급의 70%에서 한 3, 40%만 받는 대신에 다른 국민연금 이런 보험료는 국가나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처럼 무조건 60세까지 누리던 그 정년 전의 혜택을 65세, 뭐 67세까지 갖고 간다는 생각을 좀 바꾸면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해요. 우리도 충분히 한 66세까지 아니 당장이 아니라 한 20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보고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하고 우리 연금제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 직면한 문제하고 10년, 20년, 30년에 걸쳐 해결된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혼란스럽기만 한 네, 거죠. 네. 이 부분을 전문가나 정부가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득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그 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데요. 한번 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고 40%로 소득 대체율을 했을 때는 약 14년 정도 더 고갈 시기가 연장된다. 그리고 50%로 했을 때는 한 8년 정도 연장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소득 대체율 40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좀 늘려야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거는 모든 사람의 연금을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550만 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연금을 40%에서 50% 올리자는 건 지출을 더 늘리자는 그러한 모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을 어떻게 하겠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에 있어서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계층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를 빠뜨렸냐면 국민연금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 소득 비례로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소득 비례적 성격을 갖게 하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너무 많이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거를 보장하자라는 측면에서의 저소득과 빈곤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목표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소득 대체율을 너무 간편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의 제도적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금방 윤석열 박사 얘기한 거에서 대통령으로 부르시는 윤석영 박사님.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정년제가 이 나이가 되면 예외 없이 다 그냥 정년이에요. 그러고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촉탁이라는 걸 쓰는데 아주 예외적입니다. 근데 이 정년제라는 거는 우리하고 일본에 있는 제도지 다른 나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퇴를 하면 연금 생활로 들어간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영어에서는 펜지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펜지온으로 갔다. 그게 정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백기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우리가 노동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진적 퇴직이라는 제도에 학문적으로 많이 논의된 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구조하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조금 보완하는 사실 그런 제도는 우리한테는 맞는다고 봐요. 이미 OECD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걸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외적으로 너무 노동의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모수개혁, 소득 대체율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그 결론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 지금 김 그 교수님 부분은 이제 뭐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서 네네. 제가 다른 말을 못하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년 동안 소득 대체를 올릴 수 있다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힘이 잃어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보험료 얼마 올리면 소득 대체를 올리더라도 저 김소진 씨처럼 몇 년 연장할 수 있다고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미적립 부채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적립 네네. 부채 개념이라는 게 이미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을 통해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인데 그 액수 대비 얼마가 부족하냐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적립금을 한 100조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이미 약속한 액수가 2,500조가 넘어서 한 1,500조가 부족해요.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지금 제가 중요해서 이제 끼어들었는데 소득 대체를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2025년부터 3년 동안에 3%, 12%까지 올려도 미래 세대에게 추가로 정가시키는 2023년 현재 가치로 1,400조 원을 더 네. MZ 세대나 젊은 세대한테 정가하는 이런 수치들이 최근에 네. 국회 예산청책처에서 자료 제공을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재정 안정화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금손실 시점 몇 년 연장하는 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면서 소득 대체를 올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위원회에서도 소득 대체를 더 올리자는 주장들은 힘을 좀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10월 달까지 특히 국회에 이제 연금 개혁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각국이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조 개혁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가 모수 개혁의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연금, 그런 공적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1880년대 독일이 만들 때는 근로자를 위한 노후 보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국민으로 바뀌었고 독일의 제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100여 년 전의 모습하고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얘기할 때 다층 보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저게 지금까지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현명하게 발전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나라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의 전 국민은 당연히 국민연금이 맞는 거고 거기에 연결돼서 노령연금이라는 게 생겨서 둘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느냐. 그 대신 중간 계층 이상은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양보한 만큼을 절대로 다시 또 재분배하지 않고 네가 낸 만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2층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도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1층, 2층, 3층. 이게 194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정말 경기가 막 좋아질 때라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저게 맞는 거네. 국가가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거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사용자가 8.3%나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에 8.3%면 17.3%인데 보통 선진국이 연금을 위해서 내는 거에 상한선을 심리적 상한선을 대개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현재의 그 제도들을 잘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나 사립교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후 보장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결국 구조조정에 의해서 장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개혁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영국은 이제 연령을 늘렸고 일본은 그 2004년부터 이제 자동 연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파퓰리즘 성격의 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독일 예를 들면 독일이나 스웨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뭐 보험료 얼마 올리고 소득 대체 얼마 줄이는 거 가지고서 뭐 이 경제 국가적인 뭐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998년에 스웨덴, 2004년에 독일, 일본은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처럼 물어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연금제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출산이 떨어지면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연금 받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저 연금제도에 악영향이 있고 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총체적인 국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립니다. 그런 자동 안전 조정 장치를 OECD 영국들은 70%가 이미 도입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인 단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국회의 연금특별위원회는 구조개혁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저 행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는 모수개혁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보험료하고 급여율 조정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김윤수 교수님이 퇴직연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퇴직연금 보험료 수입이 작년에 국민보험료 수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세득 제도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김 교수님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국민연금 부족한 건 퇴직연금 활성화하고 또 소득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 활성화해서 그걸로 좀 노후소득 확보하게 하고 부족한 취약계층들은 기초연금을 더 강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비를 더 강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국민들이 노후 불안 없도록 한다 그러면 노인 빈곤율 떨어지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도 불안감이 없어지고 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이 한국에 도입 안 되고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가 몇 년 가입하면 대개 얼마를 받게 되더라가 지금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금제도가 좀 더 안정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될 거라는 안정적인 어떤 생각이 없이 언제라도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를 보이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국민들은 이거 줄었네 늘었네 막 그래서 대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들 합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이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바로 반영하겠다? 아직은 저희가 그럴 정도의 그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공식 방문에 올랐는데요. 아마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화두에 의제에 오를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랑스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례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른 대다수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금 개혁을 많은 국민들에게 반발을 함에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국내에 많은 그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셔서 그렇게 대통령제에서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냐, 그 굳은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결의는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걸 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말씀들 또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해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심지어 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까지도 했잖아요. 예. 어떤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마크롱 대통령 정부는 사실은 정치 생명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학자들은 저게 정상적인 거야라고들 얘기하고 다 이미 65세로 다 연장했는데 64세로 하는 것까지 왜 프랑스 사람들은 저렇게 반발하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직역별로 너무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보러 프랑스어라 그러면 아주 손을 들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42년을 43년으로 놓고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더 일하고 좀 늦게 받으라는 뜻인데 근데 직역 제도 중에 이게 62세가 아니고 더 짧은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컸고 이것들이 이제 반발을 싸게 되는 대신에 어차피 이게 재정 안정화인데 저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틀림없이 우리 대통령께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가 우리는 이런 재정에 42년에서 이렇게 늘리더라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낮은 소득 계층의 최저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킹맘에 대해서는 42년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든지 또는 18세 이하에서 취업 전선에 나간 애들은 그 친구들은 42년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적어도 보완 장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 보였는데 한 가지 그 프랑스가 후회하는 게 너무 방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득권화됐고 그 기득권화된 거를 바꾸려니까 저렇게 반발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화가 되면 화석화돼서 정말 깨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국민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아주 프랑스의 어떤 선진 개혁 사례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인사이트를 같이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선진국 가운데에서 좀 벤치마킹할 거 한두 가지만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동 안전 장치 중에서도 이제 뭐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식으로 금방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가능한 게 핀란드 사람입니다. 핀란드는 우리하고 완전한 자동 안전 장치 한 나라 중간 단계거든요.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받는 기간을 뒤로 자동으로 좀 늦춰주는 겁니다. 이건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된다는 네, 뜻. 그게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효과적인 선진국 사례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주수 교수님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제 배워서 오시겠지만 지금 국내 위원회에서도 김지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연금 개혁을 하면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과거와 달리 보호해 줄 건가, 보험료 지원에다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올바른 인투이션 시사점만 갖고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해드릴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도 4개나 이 연금 개혁안이 제시가 됐었지만 결국 무산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총평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금은 어느 정권이 해결할 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렵고 국민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되고 같이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한두 가지를 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은 연금개혁은 오히려 깎고자 하는 거는 진보 쪽에서도 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진보나 또는 보수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최적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거에 합의를 자꾸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무한 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연금 개혁. 기왕 이 어려운 갈등을 뚫고 개혁하는 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세대 간의 상생도 이루어지고 국민화합도 이루어지는 좋은 결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전망 각 분야별로 섹터별로 2주 동안에 나누어서 두 편으로 전반적인 방향과 섹터 어떤 수익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